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은 올 한 해 경제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 올 한 해 경제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요. 하도 네. 뭐 큰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큰 그림을 놓치기 쉬운데, 큰 그림은 지난 30년간 유지되던 지구적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크게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예. 지정학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연결되죠. 그 지구적 가치 사슬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식량, 에너지, 식량,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 같은 것들이 불안해지고 예. 반도체 등 그 가치 사슬이 지구적으로 다 혼란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금리가 미국 기준 금리가 드디어 이제 한 40년 만에 상승 기조로 돌아섰다는 것. 예. 그래서 지난 한 30년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질서는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변곡점을 맞은 한 해였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딱 이 한마디 준비했었거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모두가 다 아픈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한마디씩 풀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 그 경제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씩 좀 보면서 이슈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치솟은 물가입니다. 사실 고삐 풀렸다라는 표현으로도 좀 부족했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뭐였을까요? 두 가지 원인을 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 중에 예. 주요 선진국 그리고 뭐 많은 나라들에서 이 생계 안정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게 이제 그 수요의 그 과도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네. 이것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해서 작년부터 나타났습니다마는 에너지 시장, 식량 시장, 원자재 시장 여기서의 불안정과 폭등이죠. 이게 충격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죠. 네, 그 같은 원인으로 정말 고삐 풀린 물가였고, 근데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 그래프를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래프 보니까 이제 정점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안정세를 좀 찾아가나 싶기도 한데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습니까? 예, 지금 일단 올해 시작된 어떤 충격에서 시작된 거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것도 좀 잦아들고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희망들이 많이 나와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즉 아까 올해 그 원인이 됐던 일들이 내년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든 지정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변수네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올해 같은 이제 북새통이라 할까? 이게 한 번 더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올해 나타났던 충격이 어느 정도 낮아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걱정의 원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니라 더 아프다. 아프냐 더 아프다 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럴 그런 수도 상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미국발 금리 인상입니다. 이게 미국이 날갯짓을 한번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냥 태풍이 몰아닥친다. 이 말을 여실히 체감한 한 해였어요. 미국 금리가 우리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좀 몸소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게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다가 올해 미국이 금리가 오르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수입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막 이제 막 북새통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그쵸.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이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추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네.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냐. 비록 상승 속도는 준다 하더라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지금 올해까지 보면은 이제 그 뭔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네. 느낌이었잖아요. 이게 네. 가랑이가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가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황새가 좀 속도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황새걸음은 황새걸음이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연준의 그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요 포인트가 있고 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설령 기준금리 인상을 멈춘다 하더라도 예. 고금리 상황은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은 이 개마고원처럼 예. 평평하다 하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금리가 계속이 되는 일이 예. 지금 최소한 1년은 더 갈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고금리보다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을 적에 아까 그 가랭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은 그 고금리 상황을 이렇게 한 1년 넘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 경제 또 우리나라 경제가
이 고원을 이룬 고금리 상황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두 달은 어떻게 저축에 이렇게 버틴다고 해도 이게 이제 1년 예. 긴 기간으로 가면은 이 체력 문제도 상당히 좀 그렇죠. 걸림돌이 그래 될 수 1년이 있겠네요. 지난다고 해서 고원이 개마 고원이 이제 동해안으로 내려가라는 법은 없고 만약에 또 올해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1년 넘게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는 이 일단 고원의 상태로 올라간 고금리, 이 미국 기준금리, 예. 이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이것도 봐야 됩니다. 예, 저희가 왜 이런 고통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음 키워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커지는 이자 부담입니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기준금리 따라 이자도 이제 덩달아 네. 강남을 갔습니다. 너무 올라서 버거운데 이게 악영향이랄까 여파가 좀 상당히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말할 것도 없이 금리가 높게 되면요. 그동안 대출을 많이 받은 기업이라든가 가게라든가 다 이제 예. 그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나 각종 자산 시장하고 사람들의 대출, 이른바 뭐 영끌족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뭐 영끌족뿐만 아니라 모두 다 지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소득이 그래도 괜찮은 분들한테 대출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은 소득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이게 있느냐 문제도 있어요. 예. 이게 어느 만큼 버텨줄 것이냐라고 하는 내구성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에 그 포인트죠. 그 사람들이 그 소득의 흐름이 사람들 소득의 흐름이 이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저희가 영끌족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키워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커지는 이자 부담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또 덩달아 침체가 되고 있어요. 네. 집값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뭐 급격한 상승만큼이나 급격한 하락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영끌족의 내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예. 이 좀 어두워지는 부분인데요. 일단 많이 올해 뭐 부동산에 대한 예측은 항상 그렇지만 뭐 완전히 극단으로 갈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지금 올해 말쯤 되니까는 대충 이게 하나의 그 장기적인 순환 주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그 순환 주기라고 그러면은 뭐 1년 이렇게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예. 4년, 5년 때로는 뭐 7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한번 길게는 하강 10년 주기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10년 주기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의 경우에 보면은 2008년, 9년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014년에 바닥을 치고 2014년부터 서울 아파트 값은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 6년 최소한 5, 6년 정도의 장기 순환 그 장기 사이클로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 좀 어두운 이야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예측조차 이르다라는 생각인데요. 하강 속도가 너무 빠르고 거래 자체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많은 부분이 믿을 만한 시가 자체가 형성되지 가격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매물을 가진 사람도 잘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예. 돈을 그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불확실성 때문에 가격 변화가 너무 크니까 또 불확실성을 낳아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좀 예측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황을 보면서 이게 장기 순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 지금도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예. 내년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변수다. 예, 그렇죠. 예, 뭐 너도 나도 다 사고 팔고 좀 평균치가 돼야 어느 정도 기준점이 생기는데 예, 지금은 매매가 그런 게좀 되지 않나요? 활발하게 일어나서 좀 예. 믿을만하다 싶은 가격이 형성이 돼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소식 짚어봤고요. 롤러코스터 혹시 좋아하세요? 놀이기구. 어렸을 때 좋아하고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젠 너도 나도 롤러코스터 참 힘든데 원달러 환율이 참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1,442원 찍고 지금은 좀 안정세인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요동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올해 그러니까는 여름이죠. 그때 한참 막 1,450원 뚫고 넘어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뚫을까? 뭐 1,500원이다, 1,700원이다 해서 뭐 네. IMF 그 사태가 다시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 제가 너무 그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올해 그렇게 환율이 크게 이렇게 한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 금융시장 전체의 그 휘발성이라고 하는데 예. 굉장히 이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금이 쫙 쓸려가는 현상이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이라든가 어떤 그
어떤 그 무게 자체가 옛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뭐 IMF 사태 같이 갈 거라고 그렇게 걱정한 건 좀 이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됐죠. 1260원. 예. 그건 우리나라 경제 의미도 있지만은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지금 일본이라든가 유럽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통화 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현상이 조금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내년엔 상반기에는 달러가 올해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좀 예. 약한 기조로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아요. 그게 또 이제 원화의 그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100원대로도 떨어질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1,200원대를 유지할지 1,100원대로 볼 수 있을지. 예, 그 알 수 없죠. 예. 또 하나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경기가 내년에 침체될 거냐 아니면 살아날 거냐라는 것도 또 예측이 엇갈려요. 미국이 만약에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예. 달러는 다시 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도 만약에 하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달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원달러 환율을 보실 적에 내년에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주의해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 키워드도 이 주제와 연관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난주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짚어본 문제가 바로 역대급 무역 적자가 예상이 된다. 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이었는데 이것도 강달러 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최근에 나온 그 KDI에서 나온 한 보고서에서 연관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저도 이게 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한 거니까 의미가 예. 있을 텐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달러가 강해지면은 원 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의 가치는 환율이 그러니까 원의 가치는 낮아지니까 네.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예. 하나는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세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입 물가가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무역 수지에 악영향을 줬고 이렇게 되면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이 달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줘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계속 소비를 잡으려고 왜 이 금리 올리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를 잡아보니까 현재 지금 세계 무역 구조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 달러가 강해지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조금 좀 침체되는 소식만 계속 짚어보고 있는데 다음 키워드 역시도 그리 좋지만은 않은 키워드입니다. 네. 보시죠. 가상자산 흔들. 네. 인터넷에는 이런 밈이 있었어요. 뭐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원금 향만 느껴진 거야. 뭐 이런 그 노래 가사를 빗대서 좀 힘든 웃기기도 하면서도 네, 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예, 어려운 상황들을 좀 고통받는 분들 계시니까. 예, 네. 뭐 나도 아프다. 뭐 한마디로 대변을 하겠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 이어서 FTX 몰락까지 참 네. 불안은 지속될 것이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내년 가상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 가상자산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쪽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해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상자산에 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미술품 시장에 대한 얘기랑 비슷해서 지금은 그 가상자산의 내재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달러가 이게 금리가 낮아서 예.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금리가 오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빠지게 되고 예. 그래서 올해 같은 추세는 내년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추세가 뒤집히려면은 가상자산을 하는 쪽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내재 가치가 있고 이게 어떻게 수익 구조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면 올해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좀 흔들었던 레고랜드 사태, 채권 시장 불안입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년 전망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그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한 부분이 있죠. 예. 50조 플러스 이것도 있었고 한국은행에서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을 갖다가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란 거고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그 기업업을 발행할 때 10% 넘게 이걸 줘야 되는 아직 안 좋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안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내년에 특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부동산 PF 이 부분이죠. 지금 증권사하고 건설사들은 대부분 지금 등급이 안 좋습니다. 예. 내년에 힘들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동산 PF는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이 연쇄 효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채권 시장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한 관리가 특히 내년 상반기에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 좀 경제계를 달궜던 뜨거운 핫 이슈들 키워드로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에도 수장님과 저 좋은 경제 이슈만 좀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